나오나요? 나오나요? 방송 걸었습니다. 한번 모니터링 좀 하고요. 유튜브에 요새 새로운 기능들이 막 붙기 시작해가지고 AI 기능들이 재밌어요. 떴네요. 운동도 최근 됐네요. 예, 시작을 하죠. 9시 됐으니까요. 네, 방송은 뜬 것 같고요. 예,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찾아뵙는 소셜스쿨의 일요일 밤 북독방. 오늘 148회차입니다. 이제 2월도 마지막 타임이고요. 곧 있으면 이제 3월이 시작되니까 올해 겨울이 그렇게 날씨로 치면 많이 추웠던 것 같진 않은데 이 탄핵의 여파인가 어쩐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왠지 차가워. 왠지 추워요. 제발 좀 빨리 이 상황이 좀 빨리 넘어가서 꽃피는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2월의 마지막 그 타임이고요. 여기 보면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나는 AI와 공부한다 하는 책으로 발제를 제가 맡은 주간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한 분 시청 중이라고 스트리밍이 붙었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혼자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고 나고 시작하면 안 되니까요. 그 혹시 우리 정 교수님 요 책 좀 훑어는 보셨어요? 서점 가서 예, 봤고요. 예. 네, 서점 가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기들 쭉 좀 봤습니다. 예. 후기 위주로. 네네. 예. 우리 저 이 교수님은 저는 앞에 머릿말은 좀 자세히 음. 보고요. 저 내용은 그냥 훑어만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뭐 정독을 해야 되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책이에요. 읽기에 쭉쭉 넘어가면 되는 책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가 정말 이렇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실제 일선 업무에 응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 건가? 보통 이제 우리 AI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꼽히는 몇 개 직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료, 법률, 그다음 교육이 워낙 사회적으로 큰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따 이제 기술, IT,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보면 어떤 AI의 그 미래 대비 책들을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꼭 빠지지 않는 영역이 교육 분야예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특히 이 책의 저자가 살만 칸이라고 우리가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아시긴 아실 거예요. 칸 아카데미라고. 뭐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인도계 친구가 그 인도에 있는 그 사촌 여동생인가를 그 인터넷으로 원격 교육을 이렇게 해주다가 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전 세계인 누구라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못 받을 이유가 없겠네 라는 이제 그런 꿈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거의 전 세계에 이 수강을 한 사람이 거의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큰 온라인 인터넷 교육 일종의 그 기관을 만든 셈인데 이게 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업체가 아니에요. 돈을 받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무료로 전 세계 누구나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네 그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그 교육이든 개설되어 있는 과정이 있으면 다 가서 수강을 하고 또 필요하면 자격증도 얻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거든요. 이제 이 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 이제 설립자, 살만 칸이 직접 쓴 책입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 쪽에는 올해 1월 말쯤에 1월 말에 좀 번역된 책이에요. 제가 번역 되자마자 제 절친 한 분이 꼭 좀 보시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날로 주문해가지고 봤던 책인데 미리 본 건 한 달 전쯤이고 이제 오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더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제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드리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자,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유를, 예, 지금 띄운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게요. 소리를 공유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유를 하고, 예. 자, 보시죠. 148회 일요일밤 구독방이고요. 나는 AI와 공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원제를 보면 브레이브 뉴 월즈, 월드가 아니에요. 브레이브 뉴 월즈, 단어들 이란 뜻인데 이걸 나는 AI와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 한국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부제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좀 전에 그 그록 3 우리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GPU를 연결해 가지고 가장 큰 시스템으로 구축한 그 LLM 모델, 예, 거기한테 야, 너 브레이브 뉴 워즈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책의 이 제목을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지었는지 한번 찾아봐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무슨 헉슬리의 그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그런 책이 있대요. 그 뭐라고 용감한 신세계? 예, 뉴 월드면 신세계죠, 신세계. 근데 아마 그 책이 미래 사회를 약간 디스토피아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SF류의 책인데 이 저자 살만 칸이 SF 매니아예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서두부에도 그렇고 마지막 종결부에도 그렇고 그 SF 저작들을 여러 권을 그 열거를 합니다. 그 아시모프의 그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를 아마 이제 거기에서 따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유추는 되는데 확실치는 않다. 본인이 인터뷰에서 책의 제목을 그렇게 여기서 따왔다고 얘기한 근거가 잘 안 보인다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LLM이 결국은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이 다루는 게 이 words,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로운 신세계의 그 언어 집단, 그게 이제 LLM으로 대표되는 AI를 형상하는 의미에서 이런 원제를 붙이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의 패러디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내가 지금 학부모라면 단연 이 책부터 읽겠다. 누구 얘기로 들리세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학부모라면 단연 이 책부터 읽겠다라고 이 그 책 표지, 띠지, 판매용 띠지에 나오는 건데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고요. 실제로 이 살만 칸이 운영하는 이 칸 아카데미의 가장 대표적인 후원 업체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 군데서 후원을 해요,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뭐죠? AI, 오픈 AI 쪽에 이쪽 샘 알트만이나 이런 쪽도 그 교육 분야에 이 챗GPT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면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거기도 지금 협력 후원 세력으로 합류가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일종의 후원 세력을 얻고 전 세계에 거의 1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후원자께서 내가 학부모라면 단연 이 책부터 읽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걸로 이 책을 띠지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육의 전환점에 서 있다. 완전 학습을 위한 AI 개인 교사가 등장하는 시기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종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제 그 전체 틀을 잡고 크게 뭐 따로 파트는 나눠져 있지 않고요.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들어가며라고 하는 서문까지 하면 한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흐름을 쭉 보시면 AI 개인 교사가 등장했다. 말하는 사회과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AI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말하는, 여기서 이제 워즈라는 단어를 생성하는 아이를 많이 지금 이게 지칭을 하는 건데 이 책이 24년도 중반쯤에 5월 달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챗GPT 4 버전이 막 나오던 참이에요. 4 버전이나 GPT-4 초기 버전. 초기 버전이 3월 말에 나오니까 GPT 3.5가 22년 11월에 나와가지고 23년도에 초창기 4 버전이 나오고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그때쯤에 5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5월달 그쯤
그쯤 쓰여진 출간된 책인데 원서가 그때 보면 이제 이게 그 3.5에서만 하더라도 그 우리가 되게 많이 그 지적했던 할루시네이션 있잖아요.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막 지어서 얘기하고 막 그랬던 시절에 원래는 지금 그 이쪽 그 오픈 AI랑 협력을 해가지고 초기 이 AI를 적용한 그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AI 챗봇을 열심히 개발했었대요. 이 칸 아카데미에서.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스트 단계에서 3.5 버전으로는 조금 좀 미적미적했었는데 그 GPT-4 버전, 4 버전의 신규 버전을 이제 써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칸이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앞으로 교육의 전체 그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로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흐름을 가져오고 있겠다, 잘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이 책을 시종일관 써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 분야,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뭐 인문학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잖아요. 뭐 심리학, 그다음에 무슨 뭐 과학, 철학,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쪽에 이제 이 LLM이 AI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주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주로 이제 과목별로 쭉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 혁신가를 위하여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것도 단순히 그런 인문학이나 사회학뿐만 아니라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부분에도 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교사와 학생 간의 학습을 주로 가장 전형적인 학습의 교육의 패턴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AI라는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해서 이 교사가 힘이 딸려서 아니면 눈이 못 미쳐서 그 방치하거나 힘들어서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 AI 그 일종의 그 보조교사 내지는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교사가 교육자,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그 개인 맞춤 과외 선생처럼 그래 파트너십에 기반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인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충분히 이런 그 연관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AI가 아무래도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런 매체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아직도 혹시라도 이제 성인용이나 아니면 그 폭력적인 것들, 선정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그 위기의식이나 어떤 경계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들에 대한 관점은 AI에게 어떻게 좀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AI 시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더 나가서 그 대학 입시 혹은 뭐 이렇게 그 예비고사, 그 국가고시 같은 걸 표준화된 국가고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 활용을 하면 AI에서 더 투명도가 높아지고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 입장의 관점에서 이제 쭉 그 교육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9장에서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바뀔 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끝 부분에서 자기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그 오히려 이게 서문에 있었으면 했었을 만한 어떤 내용을 맨 마지막에 결론부에서 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칸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고, 자기의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빈궁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왜 이게 돈이 필요해 가지고 그 펀드 매니저로 한번 원래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월가 쪽에서 거기 갔다가 왜 자기가 빠져나와서 이제 이런 교육업으로 넘어서게 됐는가를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회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교육 세계가 앞으로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바뀔 것 같다라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그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약간의 그 교육업에 꾸준히 종사했던 한 사람이 원래는 이게 교육이 전공은 아니었던 사람인데 IT를 하다가 뭐 이렇게 재무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교육 그 쪽으로 그 인터넷 그 공유 교육 쪽으로 넘어온 그 스토리 라인에 이 사람의 정신적 그 세계, 정신 세계, 철학의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없고
그 테드 같은 데서 꽤 여러 번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테드도 이번엔 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육의 전환점에 서 있다. 교사들의 탈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교육계에 닥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제언, 특히 챗GPT라는 도구가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지금 진화되면서 이 교육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래 진단에 이만한 책은 없다라고 지금 선전문에 써놓은 대목입니다. 자, 처음에 서문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며라고 하는 말에 그 제목은 우리는 함께 쓴다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 책의 시작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년 새해 첫날 오후 나는 이제 11살이 된 딸 디아와 함께 짧은 글짓기를 해보기로 했다. 내가 부엌 조리대에 노트북을 올려놓자 이야기 참머리를 구상하던 디아가 이내 타이핑을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용감한 인플루언서였다. 디아는 그녀의 이름을 서멘사라고 지었다. 사만다겠죠? 이거 이제 그 뭐 영어 표현을 이름을 굳이 한글로 적으다 보니까 서멘사가 된 것 같은데, 사만다라고 우리가 읽으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사만다는 지금 무인도에 갇혔다. 글을 써내려가는 디아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야, 이야기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우리의 이야기가 공상과학소설의 형태를 갖춰 나갈 즈음 혹은 우리가 가상의 세계로 들어서기 시작할 즈음 디아가 가상세계 속 주인공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그 저자가 SF 그 매니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딸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가상의 이 챗GPT를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빠하고 딸이 함께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무인도에 갇힌 우리 주인공 서만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여기에 자기를 찾으러 온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나타난다 이런 막 상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써나간다는 얘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딸아이가 자기의 상상력 속에서 소설을 써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자기는 생각지 못했던 그 자기의 절친 그 여자친구가 무인도에 갇힌 아이를 구출하러 온다는 내용,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해가면서 얼마나 이 AI가 이 상상력에 기반한 아이들의 이 창의력이랄까, 요거를 그 북돋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약간 복선을 깔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이유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서 시작해요. 짧게. 나는 오랫동안 칸 아카데미가 전 세계 모든 학생을 위한 개인 교사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로 기능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칸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이미 오래전에 실행한 수십 건의 연구 결과는, 그리고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를 고려하고 학생 모두가 특정 과목에서 A 학점을 받도록 할 때, 이런 보통 완전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완전학습을 해서 낙제생이 없도록 하는 교육 방식을 실현할 때라만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건 실제로 교육계에서 통계나 연구 조사로 나오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이상 아이디어란 이상 형태의 목적인 거죠. 목표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보통은 막 진도 나가기가 급급하고 또 입시에다가 때려 맞춰가지고 찍기 어떤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다른 뭐 이렇게 사고력이나 책 읽을 시간 아예 주지도 않고 문제집이나 풀고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SF 작가들이 상상한 미래 교육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서너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제 이렇게 나열해 놓는데, 닐 스티븐슨이 소설 다이아몬드 시대라는 데서 기술이 교육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식 교과서와 젊은 여성의 사파 입문서라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미래상을 그려낸다. 또 올슨 스캇카드라고 하는 분은 소설 엔더의 게임이라는 그 작품에서 제인이라는 AI 교사인가요? 학생들에게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배틀스쿨을 묘사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SF 대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소설 잃어버린 즐거움이라는 소설에서 첨단 기술로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와 로봇 교사를 제공하는 미래 학교를 그린다.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로봇이나
교육 전문 AI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전략적 사고나 의사결정 기술을 갖다 가르치든가, 혹은 중요한 거 맞춤형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이해력 수준에 맞춰서,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맞춤형 학습을 하고 사고나 의사결정 기술까지도 그려낼 수 있다. 그런 것도 가르칠 수 있다. 미래, 이게 이제 SF 작가들이 상상한 미래의 교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서문에 굉장히 새로운 용어로, 예, 이거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앞으로도 이 표현을 계속 쓰는데, 뒷장에서도 교육받은 용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교육받은 용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educated bravery라고 썼는데, 세상은 이제서야 거대 언어 모델의 가능성과 교육을 위한 잠재력에 눈뜨기 시작했다.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창조성과 함께 용기가 필요하다. 이걸 일반적인 무모한 용기와는 다르게 나는 이것을 교육받은 용기라고 부르고 싶다. 이 교육받은 용기란 갑작스런 기술 발전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기술이 가져올 도전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서 얻게 되는 용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너도 나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막 어떤 경우는 막 박수를 치고 희망을 갖고 기대 섞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두렵잖아요. 인간을 넘어서는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될 건가? 요거를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예,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이제 갖자라는 의미에서 요걸 교육받은, 예, 교육된 용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식화된 용기. 내 스스로. 맞아. 우리는 이런 두려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 가지고, 예,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기입니다. 그래서 22년 11월 말일,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예, 2년 전이었죠. 그때 챗GPT 3.5 버전으로, 예,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는 GPT-4보다는, 예, 최적화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모든 상상력에 세상의 모든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그 초반에 흥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부정행위, 또는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오류, 팩트상의 오류,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할루시네이션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출처, 과연 믿을 만한 출처였을까? 아니면 인터넷에 막 허접한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은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이게 이제 몇 개월 후라는 게 11월 말로부터 23년 3월 달에 있었던, 예, GPT-4, 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공개 일정에 맞춰서 부정행위, 투명성 및 조율 가능성, 그 다음에 이 기술 사용에 따른 이런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AI가 실제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었다. 어떤 부분에서 강의 계획서 작성, 학습 상황 점검, 실시간 피드백, 그 다음에 교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조언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 현장의 모든 교사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길 원했다. 이게 뭐냐면 GPT-4를 이 칸 아카데미의 이 실무자들이 실제로 써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학습 상황 점검이라든가 강의 계획서를 쓴다든가 누구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다 AI에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업무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 정도면 교사들에게 정말 굉장히 좋은 도우미가 되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입증해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학생들에게 나아가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활용하는 개인 교사이자 토론 상대이자 진로 상담자이며 학습 코치이며 또한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는 자극제로서 AI가, 이 챗GPT가 실질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픈 AI와 함께 칸미고라고 하는 시제품을 개발할 연구팀을 프로젝트 팀으로 꾸렸고, 요 AI 융합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이미 GPT-4가 나오는 그 시점, 23년 3월,
예, 4월 예, 이때부터 이미 칸 아카데미가 오픈 AI랑 함께 요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개인 교사이자 토론 상담자이자 진로 상담자이자 학습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챗봇을 만들고자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업을 했고 그 작업을 한 결과물로 나온 아이가 칸미고라고 하는 칸 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그 교육 시스템에다가 얹어가지고 돌리고 있는 그런 그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책에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부분에 나는 칸미고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칸미고가 이렇게 답했다라는 그런 그 인용 대목들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봇 그 챗GPT가 오리지널 챗GPT가 아니라 약간 파인 튜닝을 한 거죠. 교육 분야에 맞게 칸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교육 분야에 맞게 학생들이 물어보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그 교육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답변을 내놓도록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바 파인 튜닝된 그런 게 교육 전문 그 챗GPT를 만들어서 이제 뿌려준 거죠. 그런 프로젝트를 이미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23년 4, 5월. 자, 1장 들어갑니다. AI 개인 교사가 등장했다. 빈 램프는 던져버려라. 제일 지금 AI의 발전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가 이 얘기잖아요. AI가 당신의 자리를 뺏지 않을 것이다. 대신 AI를 다룰 줄 아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개념을 연결 지음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학생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것이고 AI를 윤리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다룰 줄 아는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학습과정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더 다양한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할 것이고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 학생의 호기심 근육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학생들, 학교,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도 다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AI와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근로자는 그 기술에서 최고의 가치를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AI를 통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들은 시장의 모든 분야를 효과적으로 살필 것이고 AI를 기반으로 동료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AI를 다루지 못하거나 모든 업무를 AI한테 떠맡기는 근로자보다 훨씬 더 창의적으로 일할 것이다. 이 문제의식이 시종일관 살아있습니다. 시종일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 혹은 더 생산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창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나만의 친절한 개인 교사를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칸 아카데미에서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그 연구자들이 아주 특이한 돈을 안 받고 강의를 전 세계 1억 명한테 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많이 됐겠죠. 그 중에 이제 이 칸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50건이 넘는 그 이게 연구 효율성 분석들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 칸 아카데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주일에 30분 내지 60분 정도의 맞춤형 강의를 들을 때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보통 20 내지 60%까지 높아진다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전학습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 맞춤 수준별로 그 이해할 때까지 맞춤하던 진도를 맞춰줘 가지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대목을 아니면 그 과목의 어떤 그 챕터를 그 완전히 마스터를 안 하면 다음 단계로 그냥 안 넘어가는 그런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개인 맞춤형 학습을 추구하는 칸 랩스쿨이나 칸 월드스쿨 다 칸에서 만드는 이제 그 하위 그런 그 클래스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 학습을 추구하는 그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목에서 1년 만에 1년 반 내지 3년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익히더라. 그러니까 같은 그 수학이 되게 어렵다고 항상 그 수포자들이 제일 많은 영역인데 여기서도 1년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1년 반 혹은 3년까지 해당하는 분량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챗GPT4가 등장했다고 하면 이 기술이 우리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시리라 우리는 확신했고
요 확신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팀원들 모두가 GPT-4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잠재력을 확인했다. 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GPT-4가 강력하긴 해도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체계적인 형태로 구축된 안전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당시 들었다. 요런 타임에 오픈 AI 경영진이 잠재적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요 교육 파트 연락책이 그레그 브록먼이라고 하는 개발자였대요. 이 사람이 최신 세대, 그러니까 여기 세대라는 게 이제 사람 세대가 아니라 여기 GPT 새 버전, 새 모델, 업그레이드 모델 LLM이 역사상 교육 분야에도 최고의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렇게 말하길, 과학과 공학 분야의 인재들이 GPT를 중심으로 거대한 규모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학생에게 개인 교사를 제공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AI 개인 교사는 단순히 평범한 개인 교사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이 표준 편차만큼이나 학습 성과를 높여줄 슈퍼 개인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AI 쪽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픈 AI 쪽에서. 여기서 이 표준 편차만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상 분포 곡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긁으면 가운데를 표준으로 삼고 여기 구간을 1표준 구간, 2편차 구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마지막까지 3편차인가 4편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이 돼 있다고 하면 2편차 정도라면, 표준 분포에서 2편차면 거의 최상급 우수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GPT 최신 모델들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시험 성적들 있잖아요. 이제 요새는 이제 변호사 시험 이런 거는 아예 얘기도 안 꺼내잖아요. 가장 어려운 과학 시험, 가장 어려운 수학 시험,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고 이런 정도니까 지금. 자, 그래서 저런 이제 칸미고라는 아이를 챗봇을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만든 결과, 얘가 이제 각각의 과목별로 어떤 과목에 얘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를 이제 과목별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분야 최고의 협력자이자 조수로서 역할을 하더라. 해봤더니 교사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거나 탐사 보도를 하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과연 애초부터 챗GPT 사용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까 그런 문제점들, 햇소리하고 할루시네이션 나오고 팩트체크 안 되고 이런 날 이유로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들도 처음에는 챗GPT 사용을 어떻게든 차단해야 된다고 한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바에야 어쨌든 간에 챗GPT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 못한다는 일은 뭐냐면 챗GPT가 몸뚱아리가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실험을 직접 한다든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아니면 사건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관찰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지 않냐. 어차피 요런 거 가장 중요한 일, 직접 실험을 한다든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듣는다든가 어떤 사건을 관찰한다든가, 요건 설령 챗GPT를 쓰게 하더라도 요건 학생이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근로자가 챗GPT를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요걸 점점 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인데, 학생들이라고 아직 직장인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어차피 직장 가면 써야 될 일인데 하루라도 빨리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챗GPT를 쓰게 해야 되느니 막아야 되는 일을 이제 논쟁하던 시절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때 예일대 인문학 교수였던 알렉산더 딜 푸엔테스라는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문학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창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가 뭘 잘하는지, 또 더 중요하게 뭘 못하는지 알아나가는 중일 뿐입니다. AI의 약점이 오히려 독창성이라고 본다면 저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 기술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겠습니다. AI는 초기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 AI에게 질문에서 얻은 답변을 2중, 3중으로 검토해서 원래 결과물을 개선하는 작업은 모두 학생의 몫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이제
여기 인문학 교수분은 아예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AI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AI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본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 칸 아카데미나 이 저자는 이런 걸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장 창조적인 친구가 챗GPT가 될 수 있다, AI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촘스키도 우리가 이제 워낙 이렇게 유명한 학자로 또 교육학자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AI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약간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한 부정 사용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칸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촘스키가 이제 얘기한 바 데이터 값 사이에서 단순한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AI 챗GPT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일부는 뭐 인정하지만 그런 뜻이고, 오히려 인간이 단순한 상관관계를 끌어내는 기술에 있어서 더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상관관계만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걸 가지고 과연 뭐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보통 촘스키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이 그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끌어내는데 오히려 더 전문가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투성이의 편향이나 잘못된 가설을 너무 자주 제시한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아주 많은 편견과 복잡한 신화를 만들어냈고, 사실상 과학혁명은 단순한 상관관계를 끌어내려는 인간의 성향을 억제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뭐 자기의 확정 편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인간의 성향으로 치면 AI가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적으로 관계를 끌어내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창조성에서 보여준 거대한 도약도 사실상 입력된 데이터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인슈타인이나 뭐 로렌츠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리학자의 논문을 읽어보지 못했다면 상대성 이론을 과연 보낼 수 있었을까? 뭐 섹스피어나 제인 오스틴 같은 사람이 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완전히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뛰어난 천재는 어쩌면 그와 비슷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놓쳐버린 연결고리를 훈련 과정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세상에 없는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연결관계, 상관관계를 잡아내는 그 능력이 오히려 천재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와 같은 유형의 창조성, 뭐 실험 설계나 제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봐라. 이러한 창조성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결국은 경험에서 비롯된 파생물이라고 말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인간과 비슷하게 창조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런다고 해서 창조성이라는 말의 가치가 퇴색된다고 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이 갖는 창의성도 결국은 사물의 연관관계를 깊이 추론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창조성이 만들어진 거지, 생성형 AI가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연관관계나 상관관계를 확률적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창조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완곡하게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미래의 혁신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아까처럼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이런 뭐 심리학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칸미고한테 실제로 던져 본답니다. 야,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만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 사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지구가 지금 지금 시기만 뜨거웠나요? 옛날에 빙하기도 있었고요. 더 뜨거웠을 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라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과장됐다. 위험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어차피 지구가 주기적으로 뜨거워질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원래 지구인데 지금 호들갑들을 떨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칸미고가 어떻게 답변하냐? 지구의 평균 표면 기온이 장기적으로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충분히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일부 집단에서 논란을 뭐 제기하고는 있지만 기후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실질적 현상이며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압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AI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입증하는 몇 가지 증거를 차례로 보여줬다. GPT-4는 모든 잘못된 정보를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과학에 기반을 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나는 AI가 정통과학과 유사과학을 분명하게 구분해낸 것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다. 요게 이제 요거까지가 칸미고의 그 답변이었고, 그 뒤에 이제 AI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하면서 실제 증거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AI가 이 사이비 과학하고 이 실제 정통적인 그 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을 보이는구나라는 거에 자기는 이제 안도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 칸미고가 자기들이 개발한 챗봇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그래도 계속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이 질문을 무대뽀로 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하는지를 다음번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과학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 만들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이렇게 얘기해봤다. 학생들이 지구온난화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떤 실험이나 활동이 필요할까? 라고 했더니 칸미고가 창조적 과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가령 온실가스 효과를 시연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뭐 똑같은 두 개의 용기에 직사광선 아래에 놓아두고 어쩌고 하나에는 무슨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뭐를 넣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걸 없는 걸 뭐 식물을 넣고 해가지고 그 결과 어디에서 이산화탄소나 이 온실가스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학생들이 보여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퀴즈나 평가하는 방식까지를 제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 지구온난화를 예를 들었지만 이 AI 자체가 인간이 고민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지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이 챗GPT의 응답을 가지고 교육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부분. 스펜서라는 사람은 챗GPT 창에 이렇게 입력을 했답니다. 15살짜리 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줘. 챗GPT가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동원해가지고 몇 가지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설명을 내놨다. 여기서 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앞에 이제 책 부분에서 뭐라고 나왔을 텐데 이게 아마 무슨 통계학인가 뭐 그거에 대한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이제 뽑아온 거라서 그 결과 그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는 다시 시도 버튼만 누르면 챗GPT는 언제든지 새로운 답변을 내놓는다. 그 결과 기대를 뛰어넘는 정교한 수학적 역량을 갖춰 상호 교류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개인 교사가 탄생하는 걸 우리는 목격했다. 이 개인 교사는 적절한 인간성과 겸손함은 물론 호기심까지 갖춘 일종의 교육학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설명하는 학생들을 관찰하다가 관찰을 해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 AI 개인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학생이 수학 문제에서 풀다가 막혔을 때 이 개인 교사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 학생이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AI가 바로 어떤 그 개입해가지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식으로 이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과정, 뭐 풀이죠. 그러니까 풀이에 대해서 그 정보를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자기의 추론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즉답을 줘가지고 그 사고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딴 식으로 해보세요. 그동안에 생각했던 추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더 명확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 AI는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했었던 그 학생의 어떤 그 수학 능력의 격차, 그리고 학생이 그 공부를 하는 동안 어떤 거를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 공백을 진단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그 과정을 검토하고 놓친 부분을 확인하면서 단계별 오류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학습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잘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LLM이랑 이런 수학 문제 같은 거나 논리 문제를 풀어보시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떤 그 약간 논리성이 필요한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서 얘한테
이걸 단계별로 풀어봐라고 하면 얘가 하나하나씩 그걸 쪼갭니다. 문제를 뭉뚱그려 가지고 풀질 않고 A는 B고 B는 C라고 하니 A와 B를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B와 C의 관계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 쪼개요. 쪼갠 다음에 다시 분석하고 분석한 다음에 다시 논리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가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챗GPT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 수학 문제를 내면서도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별로 쪼개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쪼개서 얘기를 해줘, 설명을 해줘, 혹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훨씬 그 단계를 쪼개가지고 잘 얘기를 해주면서 알아듣기도 쉽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답도 더 정확해요. 안 틀려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과학 분야나 수학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4장의 협력학습이에요. 자, 뭐 이렇게 두껍지 않은 대목들은 그냥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운다. 보통 학생들이 혼자 조용히 강의를 들을 때보다 팀을 짜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학습하면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연구로도 나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협력할 때 학생들은 다양한 성격적 자질과 의사소통 기술도 함께 자기도 모르게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그래야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함께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학습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게 하면 그들을 더 고립시키게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신중하게 잘만 활용하면 이런 기술이 인간 대 인간의 교류를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보통 수학 시간에 많은 학생은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왜? 내 실력이 못 따라가면 그냥 한번 놓치면 우리도 실습하다가 중간에 한번 놓치면 못 따라가잖아요. 수학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앞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뒤를 못 쫓아가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사는 강의 수준을 중간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해를 못하고 어떤 학생은 지루함을 느끼죠. 그걸 억지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 수준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학생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오히려 AI와 대화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활동이 채팅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칸미고가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적극 확인하게 만드는데 요 AI로 기반을 둔 교사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이런 정적인 학습,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설명만 하는 이런 정적인 학습 시대는 이제 접는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인터랙티브한 협력적 형태의 교육 방식이 범위와 영역을 훨씬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교사는 교실에서 칸미고 자기들이 만든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습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룹 내에서 함께 문제를 풀도록 함으로써 여러 단계 학습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혼자한테 어떤 일거리를 혹은 교육 수업거리를 맡겨놓는 게 아니라 게임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집단적 사고를 함께 끌어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방식을 오히려 AI가 조장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학습의 도구로도 AI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가벼운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AI가 어떻게 교육이나 개인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쭉 이제 과목별로 읊었다라고 하면 이제 5장부터는 약간 이제 생각해 볼 점들,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제 이런 우리가 우려된다고 걱정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쭉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AI가 오히려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다. 제일 이제 걱정 많이 하는 게 편향되고 왜곡된 AI의 학습 재료에 의한 소스가 잘못되면 결과도 지금 편향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실험 환경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예를 들 때 보통 이제
그 응시 그 학생들에 대한 평가자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예를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학생을 입학할 때 그 대학교에서 그 받아들인다든가 할 때 과연 AI의 편향성만큼 그 이 채용 관리자나 입학 담당자들은 과연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편향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 선출을 맡고 있는 담당자 인간들이 편향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를 추가 정감적인 수단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인간과 결합시킬 때 오히려 우리가 혹시라도 빠뜨렸을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후보자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줄 수도 있고 채용이나 입학과 같은 데서 더 최고의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혹시 뚫리면 어떡하나. 특히 이제 아이들이 쓰는 망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악의적인 해커가 이런 안전망은 뭐 어떻게든 사전 차단을 하고 애들을 써도 언제나 뚫릴 위험은 존재한다. 다만, 이런 것들을 더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개인 식별 정보나 혹은 또 아이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들을 그 뭐죠? 감지해가지고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것도 AI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AI는 그냥 뭐죠? 일종의 그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그 인간은 하도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데 머리에 한계가 있지만 얘는 경우의 수를 다 뒤져봐 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해킹 당할 수 있는데요라고 오히려 보안의 취약성을 그 AI가 그 발견하는 것도 인간보다 잘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뚫으려면 뚫릴 수 있겠지만 그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것도 오히려 AI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무조건 투명한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그 아이를 돌봐준다고 아이의 사적인 부분까지 개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부모하고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는데 그 차라리 그 기계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 뭐죠 감시당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나 긴장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좀 그 솔직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그 조언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보통 자기의 개인의 부끄러운 부분이나 치부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주변에 부모나 아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기계로 대체하면 우리가 뭐 고민 상담,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의학적인 고민, 막 이런 거를 오히려 기계한테는 많이 털어놓는 것처럼 여기가 오히려 부모가 못 해주는 영역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아까 유튜브 같은데 그 좀 나쁜 그런 선정적인 유해 콘텐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AI한테 미리 잘 좀, 야, 우리 애가 몇 살밖에 안 되니까 혹시라도 네가 보건데 그 우리 애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뭐 선정적인 그런 게 나온다든가 너무 폭력적인 게 나오면 네가 알아서 골라가지고 차단시켜버려. 이런 걸 플러그인 앱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AI는 잘만 쓰면 아이들의 안전 지킴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 시대 교육. 전복되는 교실.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역량을 과연 강화해 줄까? 혹은 인간을 대체해가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자체를 없애버리게 될까?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듣는 사람에 따라 이제 그 뭐죠? 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분은 교육자여서 그런지 거대 언어 모델의 세상에서 교사만큼 안전한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교사는 대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통해서 학생과 개인적 관계를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풍요롭고 창조적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교사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극구 시종일관 부인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내가 테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메일을 보내온다. 칸 아카데미의 영상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강의가 별 의미가 없어진 도 있다고. 약간은 이제 그런 인강이 너무 발전해 버리면 교사들이 할 일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VOD 서비스로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오히려 교사는 수업 시간에 소크라테스 문답법, 코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협력 과제에 집중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토의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학습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오히려 집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교실에서는 상호 협력을 하는 숙제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숙제를 집에 가서 해와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될 거라는 거죠. 혼자서 할 일은 그냥 집에 가서 혼자서 하면 되고, 오히려 집단 토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 협력 과제를, 프로젝트를 팀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학교에서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채집피드로 인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우리는 2000년 동안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이제 그 방법이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될 수도 있다. 교사가 오히려 더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교육 활동이 더 편해지는 반면 학생들에게서는 그 집에서 오히려 혼자 강의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협동 수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 교육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교육도, 교실의 풍경도 바뀌겠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사회 지역 학군이라고 해야 되죠. 계층 및 집단 간의 학습 방식이나 교육기의 측면에서 이거를 뭐 어느 한 지역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이런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 기회를 전 세계적으로 평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 기술 혁신을 이 부분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부자와 빈자 사이, 가난한 사람과의 격차를 넓혀서는 안 되고, 또한 학생들이 못 따라온다고 뒤처졌다고 해서 버려둬서는 안 된다. 요런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칸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교육 계획에 대한 시도가 대부분 정책이나 예산 이런 거에 의해서 어려움에 직면했던 반면, 우리는 칸 아카데미는 오로지 인터넷의 힘만으로 전 세계 모든 교실과 학생 가정에 직접 다가갈 수 있었고, 요건 다 기술 투자에 따른 것이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이익은 대단히 높았다. 우리 팀은 일반적인 미국 고등학교와 비슷한 예산으로 칸 아카데미를 운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억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야, 내가 이 얘기 듣고 놀랐거든요. 1억이나 된다고? 학생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랑 비슷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을 쓴다는 얘기야? 라고 했더니 7천만 불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거의 1조는 안 되는데 한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정도 예산이, 1년 예산이. 1억 명을 어떻게 소화해? 라고 했더니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까지는 아닌데 그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거의 7천억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 예산을 작년인가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로 치면은. 그렇게 해서 현재 1억 명 정도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은 수십억 명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확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무료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전 세계 교육 분야의 안전망이 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아마 한국판 칸 아카데미도 곧 오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국어로 강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칸 아카데미가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영어권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갔을 텐데, 어떤 뭐 이렇게 뭐 제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봤어요.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자, 8장 AI 시대의 시험과 입시. 대입시에 걸리는 문제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국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제고사. 그 표준화 시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뭐 서열화 시키는 거니, 뭐 학교를 줄 세우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미국도 지금 그런 거를 이제 표준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그게 필요하냐? 어차피 그 뭐 지나가면 쓸모없는 거고 교사들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뭐 하냐? 뭐 이런 그 공격을 계속 당하나 봐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기는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정도의 그 이런 고사들을 실험을 안 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그 전체적인 수준이나 평균을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거냐.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선의 입장에서 이 AI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뭐 독해 과목, 뭐 수학 과목, 이렇게 각각의 과목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반면 AI를 이용하면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더
붙여주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 대입시 여기도 똑같이 문제가 되나 봐요. 특히 이제 그 전인교육 한답시고 그 단순히 어떤 학교 성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추천서, 무슨 뭐 대외 활동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평가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불공평하게 작용하면 그런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도움을 받는다든가 뭐 어디 저 좋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장벽이거나 불공정 요소가 될 수 있는데 AI한테 이 친구가 하는 모든 역할들을 좀 더 표준적으로 그다음에 그 공평하게 평가할 수만 있게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불공평성 이걸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례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이 스쿨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무료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까 교사들한테 돈도 안 줘요. 근데 이 교사를 뭐 아주 어려운 그 뭐죠 일타 강사를 그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연배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들을 뭐죠 봉사 교사로 뽑아서 쓴답니다. 근데 그 봉사하는 이 교사를 그 굉장히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고 그 뭐죠 수준 체크를 해가지고 진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피드백을 내가지고 증명서를 내준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우리 칸 아카데미에서 하는 어떠한 과목에 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스쿨하우스의 교사인데 실제로 이 정도의 그 열성을 가지고 이 정도의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예요 라는 식으로 검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카고 대학교의 입학처장이 오히려 그 칸 아카데미의 스쿨하우스에서 발행한 그 개인 교사 이게 이제 그 고등학생 봉사 교사들이에요. 이들한테 그 증명서를 자기네 신입생 선발 과정에 써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공정한 그 추천서를 대신하고 자기소개서 각본에 짜여진 자기소개서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일자리. AI가 일자리, 리가 빠졌네요.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실제로 위협하죠.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리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IBM을 비롯해가지고 거의 채용 계획의 30%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많이 보이지 않는 해고가 지금 더 이상 뽑지 않거나 과감하게 그냥 청산을 시키는 쪽으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특히나 뭐 예산 짜고 데이터 관리하고 사무실 유지 보수하고 기록물 정리하고 하는 이런 쪽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뭐 행정 업무나 지원 업무 쪽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실제로 AI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근데 중요한 거 잘 훈련된 작가나 카피라이터는 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거의 3배 내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속속 검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고용 상황이 앞으로 다분히 혼재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이며 우리 사회가 현재 생성형 AI로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엔지니어나 특히 생산성이 5배 내지 10배까지 높은 엔지니어들이 나올 수 있다면 이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없어요. AI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일수록 오히려 그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전제 조건이 요거예요. AI를 잘 다뤄야 된다는 게. 그래서 결코 대체되지 않은 이제는 생성 AI가 우리의 삶을 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 명확하한데 그동안 노동의 분업화라는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개발됐던 이거에 이제는 끝이 나는 시대다. 그래서 분업화의 장점 자체는 AI 세상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자, 이 분업화의 끝에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의 취업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예측은 힘들다. 그렇지만 어떤 기술이 의료 컨설팅이나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혹은 고객 지원 영역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기술의 가치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미래 세상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 AI가 적용돼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더불어서 커질 것이다. AI 도움을 받아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에 대한 학습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LLM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모델이 제공하는 모든 도구를 익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깊고 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이들만이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읽기, 쓰기, 계산은 기본이고 여기에 역사, 예술, 과학, 법률, 재무까지 추가로 덤으로 탄탄하게 이해하고 사고를 결합할 수 있다면 더 원숙한 인재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전천후 인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천후 인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요구사항. 그래서 AI가 오면 공부를 덜 해도 되거나 끝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영역에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책의 결론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8절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이제 뭐 굳이 길게 정리 안 한 대목 중에 아까 미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칸 아카데미를 만들 때까지 자기의 가격, 뭐 개인 가정사적 배경, 그다음에 그 정말 이제 막 회사 때려치고 뭐 이런 큰 뜻을 품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돈 떨어져 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뭐 더 이상 내가 왜 회사를 나왔을까 막 고민하고 후회하고 그러던 타임에 드디어 이제 후원자들을 그 좋은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타개했던 그런 얘기들이 후일담으로 이렇게 쭉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재밌습니다. 혹시 뭐 좀 첨언하고 조언할 부분들 있으면 한마디씩만 보태주시죠. 이 책은 그 무슨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AI가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교육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교육 현실에도 되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학부를 다녀요. 지금 4학년 이제 이번에 들어갔는데 3학년 때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을 이어 갖고 하는데 거기에서 생성형 AI나 LLM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교수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현실의 그렇죠.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걸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뭐 결국 그걸 가지고 쉽게 뭔가 과정을 없이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생각 제가 안 하고 봤을 때 멍청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교수가 저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대학교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학부에서조차도 아직도 이런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이 안 잡혀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 아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기하는 그런 교육의 문제들이 우리 교육 전반에 참 절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이번에 아마 2025년도 학기부터인가 그 일부 과목에 학년에 그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도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워낙 급조돼 가지고 사실 이제 그걸 과연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란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준이 아직은 좀 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입을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그 기업에서는 지금 AI 최대한 잘 쓰는 인재를 뽑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말이 안 되죠. 우리 이태원 선생님은 어디 이번에 누구 딸내미 졸업하는 그 딸내미 없었습니까? 이번에 하나 큰애 졸업했죠. 네. 요새 그 친구는 AI 잘 쓰나요? 그냥 음. 필요한 내용은 알아서 쓰는 정도?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하니까 영상 제작 스크립트 만드는 거 할 때도 좀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라 쓸 줄 아나 모르겠네. 제가 요새 소라 우리 200불짜리 쓰는 바람에 소라를 500회를 만들어서 쓸 수 있거든요. 빠져가지고 요새 만들어 보는데 원더풀이야, 원더풀. 아까는 제가 그 사람이 하나 이제 와가지고 소라 어떻게 쓰는 거예요라고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뭘 그려보고 싶은데, 뭘 비디오를 뭘 만들고 싶은데, 한번 얘기만 해봐. 그랬더니 상상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알라딘과 피터팬이 만나서 양탄자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했더니,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더라고. 20초짜리.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상상을 머리로 하기만 하면 그냥 만들어 주거든요. 진짜로 그럴듯하게. 상상력 싸움이에요, 진짜. 기술 싸움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어떻게 저런 장면, 저런 그 뭐죠, 상황을 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이제 뭐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니까 영상에서. 그 최근에 이제 최 음, 교수님이 제가 추천해준 음, 영상을 하나 음, 보면서 거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음, 추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만화를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음,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과 관련해 가지고를 이제 그 오픈 AI의 그 딥서치에다가 음, 그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의 어떤 미학적인 측면까지도 다 파헤쳐 갖고 음,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미학의 영역이라는 건 되게 어떻게 창의성의 영역의 어떤 끝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까지 이미 그 구성해내고 표현해내는 방식이 이미 도달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음, 확 소름이 진짜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정말 이제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그게 인간이 함으로 해서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아니다는 영역 자체의 구분 자체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영역까지 이미 도달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그 셰익스피어든 문학자들이 처음부터 하늘에 없는 새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건데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수많은 것들이 새로운 고리를 연결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창조적인 영역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송 교수님도 코멘트만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좀,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 책 이제 서점에서 보고 음, 좀 읽다가 중간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 읽는데. 거기, 이 책을 쓰거나, 이거 칸 아카데미를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이 칸 같은 경우에 어떤 철학의 그 전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런다. 시간과 노력은 무한대로 쓸 수가 있다라든가.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하나 아까 그 내용 중에도 뒤떨어지는 애들은 하나하나 가르쳐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격차를 없애준다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노력과 시간이 따라야 되는데 현실은 그걸 안 기다려 준다는 거죠. 진도는 나가야 되고 선생님들은 애들은 따라가려고 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것도 잘 몰라. 그럼 뒤로 돌아가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협업을 아까 뭐 협업을 배우기 좋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학교에서 애들한테 조별 과제를 주거나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음, 왜 그러냐? 열심히 하는 애는 하는데 음. 안 하는 애는 안 해요. 무임승차. 예.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 과제 내면 아주 학을 띄어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협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협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질이 된 애들이 같이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책의 문제의식은 그런 현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어떤 교사의 어떤 그 뭐 한계일 수도 있고 환경의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AI를 교사들이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얘가 보조를 충분히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문제의식인 거거든. 예. 칸 아카데미 같은 음, 경우는 자발적 학습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학교는 그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그렇죠. 환경이 다른 음, 거지 뭐. 일단 그런 것 시작하는 게. 같고. 그리고 전제가 전혀 좀 다른 지금 느낌이 저도 들었고요. 이제 곧 폴리텍 대학 수업 이제 새로 음, 시작하면서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그 AI 관련된 뭐 주요성을 좀 많이 알아서 그래도 AI 관련된 수업들을 최소한 이게 어느 정도 가져가게끔 음, 하거든요. 음,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학과목에 AI를 직접 활용하거나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면 사실 다 답을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서 답을 도출해야 되는지, 그거하고 또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죠. 어려운 예.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번 학기에 좀 수업 진행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한 고민은 2년, 좀 네, 됩니다. 한 2년 넘게 이제 그 AI랑 프롬프트 실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뭘 알게 됐냐면, 사실은 결과물을 가지고, 뭐, 결과물 자체도 AI를 잘 활용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퀄리티가.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과정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이 프롬프트 질문을 어떤 식으로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건식이나 수식어나 아니면 뭐 형식 지정이나 이런 것들의 논리성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만약 평가자가 된다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자가 된다면 너 이거 요 결과물 리포트 만들 때 네가 썼던 프롬프트만 쭉 나열해봐 라고 해도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전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쨌든 배워야 될 네. 학과목이 있는데 프롬프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교사 입장에서도 자, 이가 AI의 이 그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만들어지는지 퀄리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겪어보면 그 자연스럽게 이걸 어느 포인트에서 평가를 하면 맞겠구나라는 그것도 생겨나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AI에 거의 2년 동안 지금 몰빵해가지고 공부하다시피 했는데 비로소 이제 그 정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그 일반 교사들이 그 정도의 그 재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도 시스템화 돼야 돼요. 평가 자체도.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잘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지능이나 어떤 이 뭐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냥 말로 막 섞어서 얘기하고 잡담하고 막 떠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얘가 잘 고르고 분류하고 필터링 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딱 그 통계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하는 것들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나중에 보면 이제 그냥 뭐 이제 좀 우리가 치밀하게 좀 로직만 잘 짜놓으면 훨씬 사람보다 이가 객관적으로 어떤 이 평가를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히려 이제 뭐 주관식 문제 같은 거 서술형으로 내놓고 내가 왜 이 점수밖에 안 됐어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요러요러한 요소 때문에 너는 이 점수밖에 안 줬어라고 AI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얘기하신 걸 제가 예, 계속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죠. 문제를 냈으면 AI한테 음, 야, 내가 이런 과제로 문제를 냈어. 음. 그럼 이걸 평가하는 기준을 네가 만들고 맞아요.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예, 답안지로 나온 걸 집어넣을 테니까 네가 예, 평가를 해줘. 예. 그러면 다 해줘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때문에 예, 감점하고 뭐 때문에 음, 잘했고 뭐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주니까 음. 이제 AI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 교수는 뭐 하는 거지? 그 기준을 세우는 거 교수가 해야 됩니다. 뭐에다가 몇 점을 줘야 되고 뭐에다가 가점 얼마를 주는 게 프리에라는 그 설계는 그건 이제 평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하는 짜는 로직은 AI한테 맡기더라도 그 어디에 얼마만큼의 가치와 가중치를 줄지는 그건 평가자의 몫이거든요. 예. 예, 하여튼 재밌습니다. 저는 어쨌든 AI를 이렇게 그 공부를 좀 깊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이제 미래의 그 AI를 이제 그 뭐지 긍정적으로 약간은 포지티브한 쪽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요. 그 어쩌면 그 얼마 전에 또 그 뭐 지금 구글에서 이번에 그 양자 컴퓨터 칩 만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 MS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 유전 그 신약 개발 쪽에 또 뭐 어떤 성과가 나왔네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여태까지 그냥 그 풀지 못한 난제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얘가 앞으로 그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냥 뚝딱뚝딱 해치워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과 이런 것들을 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진짜 인간은 정말 그 얼마만큼 창의적인 쪽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 유토피아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사실. 자, 다음 주 예고를 하는 걸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송 교수님 아까 예, 그, 언뜻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는 예.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입니다.
더 다음 빠르게 주 그대로 실패하기. 하기로 한 건가요, 교수님? 오늘 예? 이번 달 5주인데 다음 주 바로 예, 다음 주에 가시죠. 예, 나중에 예, 그 끝나는 주간에 뭐 쉴지 말지는 그때 한번 네네. 결정하고요. 음, 더 빨리 실패하기 실패하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좀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어. 이번에 새로 15만 부 발매 기념으로 해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좀 됐고요. 예. 더 이게 빨리 스탠포드 대학에서 더 예, 빨리 실패하기라는 책은 안 보이는데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예, 예, 실패하기. 예. 예, 더 빠르게. 예, 스피드하게 빨리 실패하고 털어라. 예. 주저하지 말고 빨리 예. 시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나왔네. 15만 부 기념 에디션. 음. 예, 제가 되지 말고.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화면에다가 조금 뿌려드리겠습니다. 예, 요 책이네요. 예, 요 책입니다. 다음 주에 할 책은 더 빠르게 실패하기. 나오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아직 공유 안 되고 공유 안 예. 되는데. 예. 이게 유튜브에 한 몇 초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 15만 부 기념 개정판 출간. 예. 지난 11년 2,000건 이상 실제 독자 평점 9.8. 스탠퍼드 대학교 20년 연구 프로젝트. 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로 만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저기 저는 이거 어. 저게 컨셉 수업이라고요. 컨셉 수업.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그 24년 7월 11일에 8세가 인쇄가 됐어요. 그래서 보는데 내용이 이제 어떻게 컨셉을 잡는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저는 AI 시대에 결국은 사람이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고민이 이 컨셉을 가지면은 결국 질문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3월 둘째 주는 컨셉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3주 4주차는 다음에 또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148회 우리 일요일밤 북독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월 또 봄 오는 철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세 달 맞는 걸로 하고요. 2월달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